빌딩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하나기현의 김영일입니다. 하나기현은 올해 한 41년 된 건축 전기, 건축 설비, 소방, 통신, 종합 설계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 전기 설계 분야 쪽 업무를 한 25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빌딩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이지만 거기에서 건축 전기 설계 분야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물론 빌딩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도 있지만 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계획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과의 어떤 매칭 관계, 그리고 최근의 전기 설비 최근 동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의 주 방향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바우 37% 목표로 2030년 37%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 자체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의무화를 공공기관은 지금 1등급을 업무용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 에너지 빌딩 구현입니다. 지금 업무용 건축물 3,000제곱미터가 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로드맵으로 보면은 2020년까지 공공건물은 3,000제곱미터 미만, 2025년은 민간의 5,000제곱미터 미만,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빌딩 구현을 위해서 건축물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206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2020년까지 국내 조명의 60%를 LED로 교체함으로써 원전 5기 세이빙하는 효과가 있다. 원전 1기당 1조 5천억 정도가 드는데 5기면은 7조 5천억 정도, LED만 교체를 하더라도 7조 5천억 정도 세이빙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는 3020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6.2%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03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우 37%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은 2017년에서부터 2031년까지의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인데요. 큰 골자는 지금 가장 많이 전력 발전에 석탄 발전이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6%로 낮추는 거. 원자력은 지금 30%를 24%로, 그리고 LNG는 지금 17%를 19%로 2% 상승시키고 신재생 부분의 신재생 부분은 6.2%를 20%로 높이는 이게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은 결국은 37% 목표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인허가 대상 건축물에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고요. 공공기관 건축물 그리고 신축 대형 건축물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에는 최소 어느 정도 어떤 에너지 전략적인 의무사항이 있는지, 마지막에는 뱀스 이 내용으로 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건축전기 설비 설계 계획은
전기 부분, 정보통신 부분, 소방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마지막에 최근 동향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197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WTO TBT 협약에 의해서 2005년에 IEC 60364라는 국제 코드를 도입을 했고, 2007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11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FTA 협약 등에 의해서 국내 기준으로는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KEC라고 해서 한국 전기 코드라고 새로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대체할 만한 기준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의 저압 기준이 AC는 600V, DC 750V 이 환경을 AC는 교류는 1000V, 직류는 1500V로 전압 볼트 레인지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전선 같은 경우는 흑적 청백 녹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 그 색 자체도 색깔 자체도 이제 그 KEC에서는 이제 바뀌겠다는 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그거고요. 먼저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크게 수변전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이 있고, 동력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조명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제어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으로 건축물에서는 큰 내용은 4가지로 나눠서 에너지 세이빙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은 물론 변압기는 고효율 변압기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 변전 시 변압기 용량은 추후 증설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용량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변압기 운전 대수 방법을 취함으로써 경부하 시 아니면은 부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변압기 대수 제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2만 평 이상 정도 되는 그러한 건축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뱅크는 전등 전열용, 동력용, 그 다음에 냉방용으로 구성이 되지만, 변압기 대수 제어가 되게 될 경우에는 전등 전열용 변압기가 2대 이상 또는 냉방용 변압기가 2대 이상, 각각의 동일한 용도의 변압기가 2대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변압기 운전 대수 제어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강압 방식을 통해서 변압기의 어떤 철선의 손실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를 적용함으로써 여름에 피크 제어 30분 동안의 냉방 부하를 일시적으로 다운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기본 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역률 자동 제어 장치, 7번째는 층별 임대 구역별로 전력 양계를 설치함으로써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간선의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물론 간선의 전압 강화는 간선 사이즈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전력에 대한 여유 용량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 전동기 동력에서의 의무사항은 전력용 콘덴서를 전동기의 직렬로 연결한다든지, 병렬로 연결하죠. 권장사항으로는 승강기, 전동기에는 고효율 유도 전동기를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어 설비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은 크게 6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승강기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 방식으로 세이빙이 될 수 있고, 펜코일 유니트 같은 경우는 실별 용도별 통합 제어, 수변전 설비에서는 전력 자동 제어, 조명 자동 제어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5번째 항목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호텔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어떤 안에 있는
냉방 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을 보고 국내에 이제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문 연계 냉난방 설비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2018년 9월 1일에는 이 항목이 자연스럽게 이제 삭제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 제어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마지막에는 뱀스가 있습니다. 조명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건축전기 설계 부분에서 실제 반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범위 이외에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이유 자체가 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 감리 시공보다도 훨씬 몇 년을 앞서가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 자체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빌딩에서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에서의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은 좀 후퇴되었는데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건축물에는 고효율 인증 조명 등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내용이 좀 완화가 되어서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저 소비 효율을 만족하는 제품만 써도 된다라는 것 자체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소비 효율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은 최저 소비 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던 이런 내용을 2017년 1월 1일 날 인허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에는 이 내용들을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 디자이너, 건축에서의 조명 설계 쪽 디자인하셨던 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던 것 자체가 기존에는 모든 조명 등은 고효율 인증 제품을 쓰라라고 해서 그 제품을 써야만이 건물 준공 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마지막 설치 확인을 할 경우에 준공에 문제가 없었는데 건축 디자인 하셨던 분들은 건축물과 조명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고효율 제품이 아닌 제품이 대단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무사항이 완화되면서 건축 디자인 쪽에서는 조명 설계에 상당히 좀 그 자유로움이 이제 있는 거죠. 국내 조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것 자체는 조명은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가 없도록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이 등기구나 모든 이러한 사양들은 중소기업에서 이미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대기업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뭐 공공기관 건축물 프로젝트 하더라도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뭐 LED 램프를 생산한다 그래도 중소기업 대리점을 통해서 조달에 입찰을 한다든지 또 아직까지 그런 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은 그 대기업이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조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ED 조명이 10만 시간, 뭐 S&P에서는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LED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6개월 1년도 못 썼던 이유 자체는 한 국내의 소규모 조명기구 업체가 한 3,0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뭐 3명부터 10명 이런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그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이런 LED나 이런 자재를 가져와서 국내에 KS 이런 인증을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소비자는 LED가 굉장히 장수명으로 알고 있는 왜 우리 집 LED는 이렇게 빨리 일반 EL 램프보다도 못할까라고 했던 것들은 그러한 어떤 초기에 SMPS의 어떤 KC 인증이라 그 다음에 LED를 고효율 인증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LED는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은 의무적으로 인증 제품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능하면은 메이커사에 있는 제품을 써주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LED의 어떤 수명을 제대로 다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LED의 배점을 받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LED 고율 인증을 득한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LED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수명이 대단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전에 서두에 2060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상에 LED를 내가 적용을 해서 배점을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10만 시간 가까운 그 개런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조명 자동 제어 저도 자동 조절 조명기구, 이건 센서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입구나 계단에는 의무적으로 센서 등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분 조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부분 조명이라는 의무는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주거 지역은 1등 1 스위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는 에너지 세이빙이 되고 있고,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18평, 분양 면적으로 하게 되면 22평 이하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대상이 아닌 겁니다. 최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일괄 소등 스위치를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소등 스위치는 주거용 지역에는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외출 시에 일괄 소등을 하지 않아서 장시간에 켜져 있는 부분을 국토부에서는 주거지역의 에너지 절약 세이빙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본 거고요. 비주거 건물 같은 경우는 층별, 임대 구역별로 일괄 소등 스위치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소등 스위치 시장은 아직도 계속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또 계속해서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명 자동 제어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호텔의 카드키 시스템, 객실 관리 시스템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제곱미터가 넘는 모든 에너지 절약 대상 건축물에 일괄 소등 스위치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 효율 등급 인증 기술위원으로 제가 이제 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 이제 잠깐 나왔던 얘기는 일괄 소등 스위치를 좀 완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완화라고 하게 되면 층별, 구역별 또는 600 주택용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이 내용에 층별 또는 구역별로 이 또는을 좀 앞으로 당기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은 층별, 구역별로 했더니 한 스판 정도 9m 바이 9m 정도 되는 한 스판에는 스위치가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등이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6등 전멸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스판에 1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점진적으로는 좀 층별 또는 구역별로 아마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조금 공식적으로 이제 완화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5개 쪽은 그 조명 자동 제어에 5개 등을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타이머를 달아서 일조 시간, 일출 시간에 맞게 자동적으로 점소등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열등,
그리고 이제 LED 조명 기구는 고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인증 제품 의무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건축물이 아닌 프로젝트에는 사실은 이 LED 조명기구 고율 인증 제품을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EPI 에너지 성능 지표에서 점수 배점을 받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인증을 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KS나 KC 인증 정도 맞은 제품을 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조명 설계를 할 때는 9번째 KSA 3011이라는 어떤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300누스에서 600누스 정도 안에 설계를 한다든지 전기실, 기계실 이런 부분들은 뭐 100에서 300누스를 한다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700누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밝고 어둠의 기준을 누군가가 따질 때는 설계 감리 시공에서는 KSA 3011에 나와 있는 조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둡냐, 왜 밝냐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저희가 이 3011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죠. 전열 부분에서의 에너지라 설계 방안은 크게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은 대기전력 자동 차단 스위치를 적용을 해서 콘센트와 조명을 일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세비적인 그런 어떤 기기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일부 건설사에서는 나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스위치를 원하지 않는다.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를 30%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적용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 그 뭐 1와트 이상의 어떤 그런 소비 전력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겠다. 그럼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은 오피스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근무하는데 뭐 한 30명이 외근을 나간다든지 자리를 뜬다든지 했을 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나 스위치 부분은 지금 의무적으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5의 플로어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스위치 대신에 자동 멀티 탭이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시스템 박스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동 절전 멀티 탭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 박스 안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 절전 멀티 탭은 지금 하향 산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500개 이상을 주문하지 않으면은 이 제조사에서는 OE 악세스 플로어에 적용하고 있는 자동 절전 멀티 탭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멀티 탭은 좀 하향 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폰과 홈 게이트웨이도 대기전력 우수 제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부분 그 뒤쪽에서 신재생 부분도 설명하겠지만 신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30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에 대관령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서 사실은 해양 쪽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풍력은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13년 정도 됩니다.
그럼 풍력의 내부 연한은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육지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상에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영국과 덴마크에 있는 북해 같은 경우는 해상의 해상 풍력 그리드가 바다에 지금 쭉 연결이 돼서 유럽 전역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망 자체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홀로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쓰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이제 저주파의 문제입니다. 저주파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배란 주기, 그 다음에 젖소의 어떤 우유양의 어떤 절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풍력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인근에 있는 어떤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발전은 도심에 상당히 건축물에서의 제한적인 면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의 지붕 면적이 넓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밤에는 거의 집에 가는 형태다 보니 개통 연계를 해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한전에 전기를 이제 파는 그런 뭐 어떤 잉여 전력을 판다든지 이러한 어떤 연계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좀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 학교에 태양광 플러스 ESS를 연계한 프로젝트 설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태양광 뭐 3.6에서 4시간 정도 되는 발전을 ESS에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한전에 뭐 대파하는 부분도 있고, 남는 전기는 ESS에 저장해서 자체적으로 또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개통 연계를 실제적으로 설계 반영을 해서 지금 납품까지 했기 때문에 태양광 플러스 ESS 연계는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ESS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던 부분들은 신재생 뭐 에너지도 있지만 뱀스, ESS, 전력 한전의 어떤 계약 전력 1000kW가 넘게 되면 5%, 50kW 이상에 대해서는 ESS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ESS 시장과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은 뭐 물론 쉽게 한 킬로당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물론 뭐 견적서를 받게 되면 뭐 240, 뭐 230 더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략적으로 300만 원을 봤을 때 연료 전지는 지금 1kg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 발전에 지금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3kW 연료 전지를 넣는다라고 하면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그 사용량의 24% 공공기관 건축물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24%를 신재생을 넣어줘야 되는 환경에서는 태양광 지열을 적용해도 안 되는 건축물은 연료 전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 전지를 쓰게 되면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지만 온수를 60도씨 이상 24시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경우에는 연료 전지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4% 만족하기 위해서 요식행으로 연료 전지를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좀 공공기관 건축물도 시장형 공공기관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1, 2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공공기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정도 받지만 1, 2 플러스 정도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태양광, 지열, 연료 전지까지 적용을 해야만이 그런 어떤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부분은 뭐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1월 1일 날 크게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LED 조명은 LED가 건축물에 적용될 때 배점이 4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4점인데 이거를 6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뱀스를 적용하게 되면 뭐 1점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최대 수요 전력 감시 제어 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배점이 1점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감시 제어 장치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지만 LED를 적용했을 경우에 배점 6점을 넣기 때문에 LED 쪽에 2060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으로 LED를 적용하게 되면은 배점을 6점이란 배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급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시장도 반드시 앞으로 열려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는 서울시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60에서 70%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은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를 30%만 만족하면 되는데, 서울시 인허가 대상 건축물 프로젝트는 60에서 70%를 넣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부분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9월 1일 날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LED,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 부분, 그 다음에 주거용 지역에서의 그 홈 게이트웨이와 창문 연계 시스템은 이거는 삭제될 겁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좀 전에 보셨던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이제 살펴본 거고요. 실제적으로 건축물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변압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인데, 변압기는 고효율 인증 제품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고효율 인증 제품은 부하량, 표준 부하량이 50% 이하인 변압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인허가 대상 건축물 프로젝트는 30%, 40%, 50%로 표준 부하율을 다시 섹터를 나누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부하율이 높지 않은 주거용 지역, 아파트, 오피스텔에는 30%짜리만 생산을 해서 적용을 해서 효율을 높여달라. 40% 정도 되면은 업무용 건축물, 그 다음에 전기를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다소비인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50%까지 부하율을, 변압기 부하율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적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압기에서는 두 가지, 서울시 인허가 대상 건축물이냐 아니면은 그 이외의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변압기의 표준 부하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 부하율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아서 준공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변압기의 고효율 변압기 적용, 표준 부하율 적용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냥 좀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동기마다 역률 개선형 콘덴서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전압 강화는 내성 규정에 의해서 2%, 4%, 3%, 5%, 6%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조명에서는 서두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 프로젝트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프로젝트의 어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조명에서는 실제 에너지 절약은 좀 후퇴되어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현관, 계단, 거실의 조명 부분, 일괄 소등 스위치, 그 다음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에서의 내용까지 한번 쭉 서두에서 설명드렸고요. 실제적으로 건축물에서 적용하는 것만큼 민간 건물은 지금 EPI 점수를 65점을 득해야 되고, 공공건축물은 74점을 득하지 않게 되면은 그 건물은 인허가 자체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의 65점, 공공 건축물의 74점을 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거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배점 이꼬르 돈입니다. 배점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의 조명 밀도 부분은 1번 같은 경우는 최하점을 0.8점부터 뭐 0.6점부터 있는데, 거실의 조명 밀도 부분은 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인허가 때는 저희가 설계 사무실에 임의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설계가 진행하다 보면은 건축 디자인에서 이 조명 디자인을 다시 해서 설계 사무실에 이 도서를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명에서의 밀도를 낮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 밀도 부분에 점수 배점을 득하는 것 자체는 건축 디자인과의 또 많은 그런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변압기 대수 제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 제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하나의 용도에 2가지 이상의 변압기가 적용이 되지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전력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만 변압기 대수 제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감시 제어 장치는 다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1점을 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돈이 같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고요. 조명 자동 제어는 지금 어떤 건물 한 3,000평 정도, 한 10,000스퀘어 정도 벽에 대한 3천만 원 정도부터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층별 임대구역별 전력량계 설치하는 게 가장 적용하기 쉽습니다. 전력량계는 전자식 전력량계 하나가 대략 한 3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적용하는 거는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은 좀 많은 내용을 저희가 욕심껏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 또 조금 이렇게 건축물에서의 에너지력 설계 기준 정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시간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서울시 쪽의 내용, 큰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LED는 건축물의 30%를 30%를 이제 적용하지만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는 60에서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공 감리 감독관으로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공공건축물에는 뱀스, ESS, LED,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이상 의무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은 좀 내용을 모르신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런 대형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에너지 사용량의 24%를 적용받고 있는 건축물은 공공기관 건축물입니다. 그렇지만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축물 환경 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있는 건축물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뱀스, 그 다음에 LED는 90%를 반드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금 내용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설비 쪽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건축 전기 설계 분야에서 전기 설계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력 인입, 수변점, 접지, 전력 간선, 그다음에 전력 자동 제어, 스노우 멜팅, AV 전력, 동력, 항공 장애 등은 150m가 넘는 건축물들은 항공 장애 등이 들어가고, 항공로 지역에 있는 건물은 60m가 넘는 건축물은 항공 장애 등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필해 설비, 조명 자동 제어, 전열, 조명 설비가 건축물에서의 전기 설비가 해야 되는 어떤 설계 범위입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전화 설비, 랜 설비,
그 다음에 CATV. CATV는 커먼 안테나 TV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역 유선 케이블 TV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CATV는 커먼 안테나 TV다라고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 무인경비, 방송, 원격 검침, 비상벨, 이동통신, 군의 설비. 그래서 지금 여기 좀 그래서 이제 뭐 뒤쪽에 내용들도 많이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한 자료는 아마 공유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물론 레퍼런스는 달아놨기 때문에 뭐 어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어디에서 레퍼런스 달았다라고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해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시면 자료를 아마 드릴 겁니다. 뭐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